말이죠.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이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말하자면 뭡니까? 사회 기본 제도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62년 헌법 개정 시에 우리 재헌헌법에 근로자하고 기업이 이익을 나눠 먹어야 된다 하는 이 사회주의 조항을 그때 없앴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기본 사상에 안 맞다. 그래서 없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건데요. 헌법 100, 제3공화국 헌법의 조문에 의하면 111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경제 사상인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 또 창의, 이게 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를 깃발을 내걸고 한강의 기적을 그 길을 달린 것이죠. 물론 제 111조 2항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수정자본주의라든가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간 자본주의적인 그런 특징, 새로운 이게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일정 정도의 수정을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고 가난을 구하는데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문은 유신헌법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신헌법 할 때 경제 부분은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여러분. 뭘 손을 댔어요? 정치 부분에 대통령 선거만 손을 봤지 다른 모든 부분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이끌어갔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헌법은 1987년 헌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이 끝난 다음에요. 끝날 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강의 기적을 얘기할 때 박정희에서부터 50까지 30년을 얘기할 때 그건 지금 말씀드린 헌법에 기초한 거예요. 근데 87년 헌법에 이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기대를 할 만한 새로운 것과 문제가 될 만한 게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111조가 119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1항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그다음 뭐예요?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예요. 개인과 기업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 헌법에 이게 들어갔으면 강조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말이에요. 중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미국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너무나 중요한 조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제2항을 보시면 이게 지금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이게 재헌헌법에도 있었고 제3공화국 헌법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이건 독점 기업을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과거에 헌법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지만 이걸 합쳐놓은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그 다음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그 다음 잘 보세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이게 제2항이죠. 119조 2항을 소위 좌파 정당에서는, 그리고 좌파 지식인들은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제 민주화라고 주장하면서 그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경제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경제를 민주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1항을 부정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2항이 제1항을 영어로 표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선은 조항을 만들 때 저는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1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2항은 보조조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이걸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수정자고 약간 사회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조항을 이건 정말 꼭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이거 한 가지 목적이에요. 두 번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그다음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에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게 이 조항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고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느냐. 헌법을 만든 사람들, 그 당시에 헌법 특위 소위위원장을 했던 현모라는 전 국회의원께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이 경제의 민주화를 경제 운영의 민주화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오공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민간이 그냥 힘을 못 쓰니까,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금방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떠들 때 민간 주도로 좀 하자. 민간한테 좀 경제 운영에 좀 참여하게 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경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경제 운영의 민주화를 경제의 민주화라고 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항 자체를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 부를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파에서는 이건 경제 정책을 정치화해서 보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문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목적 있잖아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이것 자체가 수정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한은 이 목적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을 담은 목적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어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소위 경제정책을 민주화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식으로 운영하자 하는 얘기는 그와 유사한 주장이 이미 첫 번째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왜 세 번째 목적에 꼭 같은 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헌법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보면 국어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아주 그냥 고착화가 됐어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은 오늘날과 같은 용공주의적인 경제를 좀 운영해도 괜찮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삼성을 없애고 나누자든가 이런 주장을 공무위원이 하면서 이게 경제민주화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이 헌법 조문을 대단히 오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김은구 박사,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금방 박사학위 받을 것이에요. 제가 보기엔 국어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목적이 세 개인데 이걸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집어넣은 거라 그러면 이미 그거는 첫 번째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왜 다시 또 이걸 되풀이하겠느냐. 그리고
헌법을 만든 주도했던 사람, 그 현경대 씨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걸 만들 때 자기가 특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운영을 좀 민주화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헌법 만든 다음에 헌법 제목, 책 제목이 헌법인가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해설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아주 적시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정부, 기업, 근로자 3자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균형되게 참여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경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선언을 담은 것이다. 이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김종인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 조항을 제일 잘 이용한 그 사람은 평생 이 조항 하나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이게 사회주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 특위의 멤버였습니다. 멤버였고 같은 당이었어요. 또 어떻게 같은 당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냐? 이렇게 제가 특위위원장을 했던 분한테 따지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처음에 민정당의 안을 만들 때 그 조문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다. 근데 김종인 씨가 약간 그런 유사한 주장을 해가지고 당에서 그런 게 아니다. 경제 운영을 보다 민주적으로 하자는 얘기다 해서 정리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놀라운 일은 헌법재판관들이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읽어보면 저는 도저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오독하고 왜곡해가지고 오늘날 한국 경제를 아까 여러분 민주화 시대, 정치민주화 시대의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악화되고 있죠.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119조 2항을 잘못 해석하고 제1항에 들어가 있는 국민 개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경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해가지고 기업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사상을 기초로 해서 해석을 좀 하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예.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국어 좀 똑똑히 해서 들여다봐라.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와이즈맨이 되는 길입니다. 자, 박정희 그럼 국가운영 철학이 뭐냐? 어렵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주정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800년대 중반입니다. 19세기 중반 전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급속도로 이제 일으켜 나갈 때 영국의 유명한 논평가예요. 아주 사회 비평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좀 요즘 이름이 푸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자조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무슨 이론을 많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조 아시죠? 셀프 헬프. 자조. 내일은 내가 처리하고 참선 내 책임이고 이게 모든 인간사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다. 성공의 지름길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자조정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로마 시대부터 수십 명을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자조론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책을 들고 영국, 미국을 오락가락하면서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책이 일본의 명치 유신 시절에 번역이 돼서 일본에서 100만 부가 팔렸다는 그런 설까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얘기를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게 자주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써놨어요.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제가 소시적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영어 회화를 배우러 어디 학원을 갔었어요. 대학 나오고 이제 한국은행 다니는 시절인데 그 영어 회화 책이 말이에요. Do it yourself and do it yourself.
네가 알아서 네 일은 네가 책임지고 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자조정신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do it yourself 이다 말이야. 미국 사람들은 다 자조정신을 가지고 자기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집을 지으면 다 자기가 짓고 알잖아요. 뭐 고치는 거 뭐 자동 다 이게 자조정신. 미국이 자조정신으로 충분한 나라라서 미국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거기 쓴 걸 보고 내가 그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걸 내 보면서 미국의 그 비즈니스 창업, 미국 경제는 업이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200년 역사를 가지고 미국의 업이 뭐냐? What is the business of America? That's the business. 기업하고 사업하는 것이 미국의 업이다. 이 얘기를 요즘 어떤 사람이 했냐? 미국의 유명한 앨런 그린스팬이라고 중앙은행 총재를 10여 년 동안 하다가 막판에 그 증권시장 법을 이것 때문에 좀 망신을 당하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업은 뭐요? 그 기업하는 것이다. 미국은 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우리 헌법에 그 기업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얘기를 한 게 정말 이 정신으로만 했으면 우리가 이미 G2가 됐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소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요 내 글자 속에 함몰이 돼가지고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실 제가 얘기하지만 어느 경제학자, 어느 법학자 누가 개인과 기업이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재벌은 저애들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다. 근데 어쨌든 이 자조정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에 당선하시고 나서 63년이죠. 서울대학 졸업식에 오셔가지고 시사를 합니다. 졸업식 시사에는 대통령이 나오셨거든요. 그 제목을 뭐라고 하는데 친필로 해가지고 고치고 간 그게 남아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딱 제목을 붙여놓고 와서 치사를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서울대학 졸업생 여러분, 이건 케네디 말에 비견될 마찬가지야. 국가가 여러분들을 절대 크게 도울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신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도우고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고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스스로 도우라는 얘기를 서울대 졸업생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하고 나서 대통령님의 유시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 그때 대통령님이 항상 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1년서부터인가요?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해는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최기화 대통령이 대신 와서 했습니다만 그 유시를 보면 어느 때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조해라. 그럼 난 자조하는 사람만 도우겠다. 그리고 난 자조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 이게 대통령님이 일관되게 주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철학을 가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 그 시에 다 이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자기 자신이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더 해주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한테 손 내밀고 이런 사람은 빠져라 이거예요. 일을 안 하고 요구하는 사람 당신 뭐 때문에 요구하시오? 빠지시오 이런 거죠. 수출 많이 하는 사람 더 지원하고 수출 못하고 돈 달 빠지라고. 아까 우리 김 대표도 얘기했지만 새마을 운동하는데 성과를 낸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는데 없는 마을이 불평하면 지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불평하면 난 당신들하고 상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디시플린.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지원하고 새마을도 열심히 하면 지원하고 수출 열심히 하면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아이디올로지, 이념이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시간이 가는 건데
아직 반도 안 했는데. 빨리 할게요. 여러분 성경 아시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이 어디서 왔냐? 이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말이 많아요. 히랍에서부터 나왔고 이소부화에서 나오고 막 하는데 막 조금 복수의 그 다수는 성경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이 어디냐? 마태복음 25장인가요? 3인의 세 사람의 하인 이야기라고도 하고 달란트 이야기라도 하는, 여러분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저는 원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꿈이 뭡니까? 사무학기도 댕기셨고 일본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박정희를 친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박정희는 일산입니다. 일산.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나라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보고 왜 그런 교육을 받았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 보고 너 왜 거기서 출세하려고 노력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2017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보고 너 왜, 이거 황당한 얘기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어. 근데 이분이 그런 코스를 보면 일본이 그 성공 역사, 명치 유신 이후에 이걸 다 꿰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공부를 보통 했겠어요? 공부를 다 시키면 또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미 유럽에서 나온 자조론을 봤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은 상모동에 있는 성당을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주일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영특하게 성경 해석도 잘하고 웅변대회는 맨날 1등이야. 그 주변 지역을 묶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들이 남긴 그 기록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너무 똑똑하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을 일찍부터 접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사상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해석을 좀 할게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메스터, 하느님이 뭐라고 주님이라고 해야 돼? 전 성경을 잘 모르고 기회도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출장을 가면서 하인 셋을 불러요. 이 세 사람 앉혀놓고 달러를 말해요. 한 하인한테는 5개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하인은 2개를 주고 세 번째 하인한테는 하나를 줘요. 아마도 하느님이 역량을 판단을 해서 아마 줬을 가능성이 많죠. 내가 멀리 출장을 다녀올 테니 너희들이 집을 잘 보고 관리해라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이 출장에서 이제 돌아와서 새 하인을 불러서 어떻게 지냈느냐? 5개를 받은 하인이 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불렸습니다. 그래서 5개를 10개로 불렸습니다. 10개 배로 불렸다고 가져왔어요. 두 번째 하인도 마찬가지로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2개가 4개가 됐습니다. 하나를 받은 하인이 와서 하는 소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느님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이 돈이 잘못하면 누가 훔쳐갈까 봐서 무서워서 땅속에 묻었다가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열었더니 메스터가 어떻게 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면입니다. 그 원달란트 게으른 하인의 원달란트를 빼들어가지고 제일 잘한 5개를 10개로 불린 하인한테 네가 이걸 관리해라. 그리고 그 게으른 하인을 어둠 속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또 혹시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이 그렇게 잔인했나?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여러분 얘기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하고 좀 비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께서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다 잘하지 않았느냐? 오늘날처럼 잘하는 놈은 보기 싫고 못하는 놈은 이쁘지 않냐?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달란트 다 가져와라. 이게 보니까 벌써 15개가 됐네? 원래 몇 개였어요? 8개가 아니에요. 8개를 줬더니 15개가 돼서 아이고 잘했다. 너 각자 5개씩 나눠보잖아. 얼마나 평등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평등 사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들 건지 고민할 때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 그렇게 논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메스터가 출장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 또 항의 불러가지고 다시 또 5개, 2개, 하나를 주고 갔다 올게. 갔다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8개가 8개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야. 자본주의는 뭐예요? 그 메스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를 그냥 숨겼다 가져오라. 하인한테. 야, 이 사람아, 이놈아. 남의 돈을 받았으면 불려서 이자도 갚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게 자본주의 정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뭐냐? 차이와 차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과의 차등이 있으면 다른 만큼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할 생각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음번에 갔다 올 때 똑같이 나눠줬으면 이제 마지막 한 놈까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돼요? 16개가 되는 거죠. 저 달란트가. 아니면 그게 2개 있던 사람이 3배로 불렸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를 엄격하게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조를 얘기할 때 이 사상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이 사상은 서양에만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동양에도 똑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 불이 좀 붙이네. 공자의 논어에 저는 뭐 한학을 잘 공부 안 했지만 군자 화의부동이라고 했어요. 소인 동이 부하라고 했다. 군자는 다름 속에서 화합을 이뤄낸다 이런 얘기예요. 소인은 동이 다른 것을 갖게 만들려고 애를 써가지고 이번에 공산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부하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 공산주의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걸 인정해라. 그것에 따라서 해야 사람들이 동기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걸 없애고자 하면 사회는 대단한 혼란에 빠진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좌씨가 중국에서 오래전입니다. 저희가 일대조라고 하는 사람이 좌자, 구자, 명자라는 분인데, 좌구명이라고. 중국에서 고유명사인데, 사성이라고 해서 역사 사자를 써서 성인 성자를 쓰면 그건 좌구명을 의미합니다. 공자님을 성인으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공자님하고 같은 시절에 생존해 있었고, 공자님을 노나라 때 픽업해가지고 공무원 시킨 사람이 이 좌구명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춘추 좌전을 썼고요. 국어라는 18개국의 역사를 쓰고, 아주 역사에서는 중국에서는 아주 말하자면 천재, 아니면 신이라고, 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